한국인들은 그야말로 저항의 민족이라고 할 정도로 저항을 막 잘 하잖아요. 지배층에. 역사적으로도 계속 그래왔고. 그래서 봉기를 일으키면 가장 간단한데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사람은 한국 정치를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명분이다. 어떻게 한국인들이 이렇게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사회적 참사를 겪었을 때도 보면 한국 유가족들이 제일 격렬한 감정 반응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걸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한국에서는. 서양이나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건데요. 이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누가 더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과감하게 하느냐? 한국인입니다. 에이,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는 서양의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도 나와요. 한국인들이 훨씬 더 감정 표현이 활발하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일본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활발하고요. 한국인들이 감정 표현을 활발하게 하는 것은, 한국인들은 일종의 감정 신성관 같은 게 있어요. 이전에 심리학자 최상진이라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인들은 감정 그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신성하게 여기는 심리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한국인들은 가장 인간적인 심리 중에 하나로 감정을 꼽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나쁜 거로 보지 않아요. 대체로 좋은 거로 봐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게 문제지, 그걸 활발하게 하는 것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디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장례식장에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은 거의 막 대성통곡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닥을 쳐가면서 울고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꺼이꺼이 울고 막 동네 떠나가라 하는 정도로 울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런 걸 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상실이면 저럴까 하면서 그 유족의 마음에 공감하는 쪽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일본은 근데 그렇게 울면 혼나요. 장례식장에서. 너만 사람 죽었냐? 이런 식이에요. 감정 표현 절대 안 한다라고 혼이 나는 거죠. 근데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서양도 그렇게까지 감정 표현이 한국처럼 왕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참사를 겪었을 때도 보면 한국 유가족들이 제일 격렬한 감정 반응을 표현하거든요. 언론 매체가 보는 앞에서도 그걸 드러내죠. 근데 그걸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감정 표현에 대해서 너그럽고 열려있는 사회가 한국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서양이나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건데요. 자, 이게 이제 분노 표현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한국 사람들은 감정 표현에 그렇게 너그러울까? 이 목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일본이나 서양 같은 외국에서는 분노 감정을 표현하는 목적은 상대방과 갈라서기 위해서, 또는 싸우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양인이나 일본인이 강한 분노 감정을 표현한다 그러면 이제 너랑 나랑 끝이다라는 얘기예요. 넌 이제 끝났어, 우리는. 또는 나하고 한번 붙자 하는 얘기로 해석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표현의 목적이, 사실 서양인들이나 외국인들은 자기의 이익 실현 쪽이 커요. 그걸 위해서 감정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이제 사교를 위한 감정이랄까요. 근데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감정 표현의 목적이 다릅니다. 한국인들은 감정 표현의 목적이 우리 관계 형성에 있어요. 우리 관계 유지 발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표현하는 이유가 우리 관계가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그러면 분노 감정도 그런 맥락에서 한국인들은 표현하거든요. 물론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서의 분노 표현은 다르겠지만, 그냥 가까운 사적 관계에서의 분노 표현의 경우는, 분노를 표현하는 이유는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주면 어떻게 되냐? 문제는 해결돼요. 관계가 더 강화됩니다. 이 우리 관계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심전심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그걸 못 알아주면 매우 서운해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서운해, 섭섭해, 이건 외국에는 좀 없는 말이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이 없어요. 왜냐? 내 마음을 네가 알아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추구하지 않아요, 외국인들은. 내가 말로 표현하면 돼요, 내 마음은. 안 하면 모르는 거고. 근데 한국인들은 말로 표현 안 해도 알아주는 관계를 원해. 이심전심. 자, 어쨌든 한국인들의 분노 표현은 일반적인 개인적 관계, 공동체 관계에서는 내 마음을 알아줘, 즉 우리 관계가 유지 발전되는 것을 위해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양인들의 분노하고는 외국인들의 분노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욕이 아주 다종다양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죠. 일본만 해도 욕이 몇 가지가 없어요. 일본 드라마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욕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서양도 비슷해요. 미국 드라마를 봐도 욕이 그렇게 아주 다양하지 않아요. 제한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소위 이제 욕 백과사전이 있을 정도로 욕이 정말 많습니다. 다종다양하고 또 변이도 엄청 많아요. 개성도 강합니다. 지방색도 강하고요. 자,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뭘까?
사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개인 간 갈등, 분쟁 또는 뭐 집단 간 갈등, 분쟁 이거 피할 수가 없죠. 어느 사회나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거를 외국인들은 보통 어떻게 해결했을까? 힘으로 해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힘으로. 그래서 서양의 결투 문화 아실 겁니다. 예전까지도 그런 게 많았어요.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이해 충돌이 나오면 칼 빼서 싸워요. 그게 사무라이식의 해결법이죠. 다만 오늘날에는 결투를 하기가 힘드니까 어떤 식으로 결정하느냐? 소송. 송사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소송의 왕국이라고 그러죠. 그냥 모조리 다 그냥 소송 걸어가지고 일하는. 요즘 한국도 좀 그렇게 바뀌고는 있지만 어쨌든 서구 사회는 기본적으로 개인 간 갈등이나 분쟁을 힘으로 해결하는 문화가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은 뭘로 해결했느냐? 한국은 힘으로 해결하는 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왜냐? 공동체가 깨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도덕이나 문화 같은 기준으로, 도덕 기준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한국인들은 또 법을 최우선시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도덕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해도 장관 임명할 때 도덕성 문제 있으면 낙마하고 그럽니다. 뭐 외국도 그런 일이 간혹 있겠지만 그게 유독 강한 나라가 이제 한국인 거고요. 정치에서도 명분 싸움 하거든요. 그것도 결국 도덕성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만큼 이 도덕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사람은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 학자는. 한국 정치를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명분이다. 어떻게 한국인들이 이렇게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일본에서는 명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힘이 중요하지. 근데 한국에서는 명분 없으면 힘을 인정을 안 하는 사회니까 매우 특이하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게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주먹질하거나 화끈하게 총으로 쏴서 죽이거나 결투해서 소송으로 승리를 한 거에 비해서는 어때요? 타격감은 덜하죠. 도덕으로 이기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졌지만 억울하고 분하고 화난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때릴 수는 없고 욕을 해야지. 그러니까 한국인의 욕은 쉽게 하면 일본인의 칼이에요. 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직접 찌르면 안 되고 그게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감정, 그걸 카타르시스를 해주는, 감정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욕이 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욕이 지나가고 나면 또 자기 속이 다 풀어졌기 때문에 감정이 또 잘 지내요. 심지어 욕이 친분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조차 있어요, 한국은.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친해지면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면서 막 하면 그게 화가 안 나고 친밀감의 표현으로 느껴져서 사람들의 유대를 더 강화시켜주는 경우까지 있어요. 그리고 또 욕쟁이 할머니 이런 경우도 있는데 뭐 어디서 할머니가 욕을 막 철지게 한다 그러면 그게 화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친근감과 다정함 뭐 이런 거의 표현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자식한테 욕하는 경우도 그 부모가 좋은 부모일 경우에는 욕으로 느껴지지 않죠. 사랑의 표현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인의 욕은 그야말로 인간관계를 매개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욕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저항의 민족이라고 할 정도로 저항을 잘 하잖아요. 지배층에. 역사적으로도 계속 그래왔고. 그래서 봉기를 일으키면 가장 간단한데요. 봉기를 매일같이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한국인들이 봉기의 민족이라 해도 1년 내내 봉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참다 도저히 안 되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도 지배층은 계속 백성들을 괴롭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봉기를 매일 못 하는데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저항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욕은. 저항하는 이 저항심을 표현하는 수단. 욕으로 일단 퉁치고 화난 거 누그러뜨리고 한번 넘어가 주지. 근데 이게 임계치에 도달하면 우리 들고 일어난다. 이게 한국 백성들의 심리랄까요? 그래서 욕은 한국에서는 개인 간 갈등과 분쟁을 매개하는, 폭력으로 치닫지 않도록 매개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봉기 이전의 저항심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그만큼 주먹질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급부로 욕이 다종다양하게 발전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선 이후 한국 직장도 많이 미국화됐죠. 소과됐습니다. 유사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엔 큰 차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국 직장도 많이 바뀌긴 했는데, 과거의 한국 직장을 본다면 지금도 이제 그런 직장의 분위기나 전통이 조금 남아 있어서 이제 그런 거겠지만, 저도 한때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직장 생활을 좀 했었는데 직장 동료들 관계가 너무 좋아요. 사실 한국은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거의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물론 위에 있는 못된 관리자나 뭐 간부나 사장까지 그렇게 좋은 한 가족은 아닌데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는 진짜 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지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점심때 매일 친하게 놀고 끝나면 같이 술 마시고 서로 집에 놀러 다니고 여행도 같이 가고 뭐 그런 식의 문화. 그러니까 한국인 특유의 그 우리 관계,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이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이 단순한 돈 버는 곳이 아니고 직장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하는 것만큼 또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게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지금도 좀 남아 있어서 외국 직장보다는 그래도 한국 직장이 좀 인간미가 흐르는 곳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건데요. 한국인들은 어떤 곳에서 생활해도 우리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야, 우리 돈 벌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고 너나 이제 취업했으니까 각자 자기 일 하면 되지 이렇게 한국인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잘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의식이 싹트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엄청 올라가고 또 사랑의 감정이 강해지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우리가 돼버리는 그런 문화가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직장에서도 우리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 관계를 만들고 심지어는 공적인 직장 아주 엄격한 이런 데서도 우리 관계를 만드는 경향을 보이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술 먹으러 가면 군번 까고 야자타임 갖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되고 싶어서 하는 짓인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는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도 한국 사람들은 친인척 관계를 형성하고 나오기를 하질 않나. 막 친하게 지내면서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고 막.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뭐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심지어 감옥 가서도 만드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직장이 철저하게 개인 단위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자기 이익만 챙기고. 그래서 일본만 해도 10년 동안 같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상대방 집에 못 가본 경우, 또 뭐 수년간 같이 일했는데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이제 직장에도 차이를 좀 유발하지만 지금은 옛날 같지 않다, 한국도 직장이. 그런 점에서 옛날 직장 문화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고, 사실 그 직장 문화가 붕괴되기 시작한 시점이 한국에서 자살률이 급증하는 시점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치열한 개인 간 경쟁 방식으로 운영되는 조직에서 못 견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누가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된 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지 않느냐. 일본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됐는데 한국만 자살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치솟아서 세계 1위를 하고 출산율은 꼴찌를 하고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한국인하고 안 맞는다고 볼 수 있죠. 상극이다. 일본이나 서양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개인주의 문화가 강한 나라들입니다. 겉으로는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일본 사람도 개인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집단주의인 우리주의자들이에요. 굳이 얘기하면. 따라서 한국인들은 치열한 개인 간 경쟁이 벌어지는 이 사회나 조직을 제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스트레스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에게 가장 큰 고통은 바로 공동체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치 보는 것도 사실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화목하면 눈치가 아니에요. 배려거든요. 타인에 대한 배려고 타인과 잘 지내려고 하는 그런 협력 정신 이런 것으로서 부작용이 이렇게 강하지 않은데 만약에 개인 간 경쟁 시대가 되면 한국인들은 자기 공동체,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집단 내지는 사회에 자꾸 자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압박감을 느껴요. 혼자이니까 더 그렇죠. 그래서 눈치를 더 보게 됩니다. 사회적 압력에 취약해지고. 한국 사람들이 유독 눈치를 많이 보고 비교 많이 하고 이런 것도 그런 성향과 관련이 있어요. 내 공동체가 뚜렷이 있고 지지 기반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면 한국인들만큼 눈치 안 보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존중받고 인정받으면 되니까. 근데 그게 없는 시대가 열리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사회적 시선이나 평가에 지나칠 정도로 민감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 완전히 고립된 개인이 가지는 사회나 공동체로부터의 추방당하는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